월급만으로는 완벽하게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여윳돈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지금 당장 수익형 블로그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일상과 경험이 돈이 되길 원한다면 지금껏 고집해왔던 돈 버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당신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은 돈을 벌 것입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말이죠. 레오의 책 읽는 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번다 입니다. 저자는 리뷰 요정 리남, 여러분 잘 아시죠? 다산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디지털 노마드에 관한 얘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이 생겼는데요. 조금 놀랐던 점은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가 아니었어요. 블로그를 통해 디지털 노마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누가 블로그로 돈을 벌어? 블로그는 이미 한물 갔어. 이렇게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블로그야말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웠는데요. 수익 0원으로 시작해서 월 1,000만원 버는 수익형 블로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만 해당한 얘기다. 블로그나 다른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알려질 때면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버냐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인터넷은 모든 게 돈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둘 가게가 생기기 시작해 이윽고 상권이 형성된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홍보 효과가 좋으므로 전광판이나 전단지 등의 광고가 자연스레 생기기 마련이다. 광고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게 설령 사막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모이면 돈이 흐르는 시장이 활성화된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우리는 온종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쇼핑몰도 늘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모인 곳에는 수많은 광고가 뒤따르기 시작했다. 정리하면 인터넷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있어서 돈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어떤 핫플레이스의 유동인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지상 최대의 시장이자 최고의 광고판이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사실 인터넷에서는 모든 게 돈이 된다는 명제를 증명하려고 굳이 멀리서 사례를 찾을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최대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만 봐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네이버에 접속하면 할수록 쇼핑몰이나 콘텐츠 등의 시장이 형성되는데
볼 사람이 많은 만큼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광고가 붙는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접하는 이 모든 광고가 사실은 돈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왜 네이버에서 무료로 블로그 서비스나 웹툰을 지원하고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지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사람을 모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의 전략으로 이는 트래픽 그 자체가 돈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 무엇보다 네이버 포털을 예로 들었지만 사람이 모이는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이와 다르지 않다. 반드시 명심하자. 인터넷이 돈이 된다는 게 신기한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인터넷이 곧 우리이고 우리가 곧 인터넷이 된 지금 인터넷은 당연히 돈이 된다. 한참 파워블로그 열풍이 불었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파워블로그로 선정되면 포털 사이트에서 프로필에 인증마크를 붙여주고 게시물을 상위 노출해 주었는데 블로그 광고 효과가 너무 커서 억대 연봉을 달성한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의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블로그가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블로그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하루 평균 수만 명대의 사람이 방문하는 대형 블로그로 성장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트래픽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블로그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시도했던 일은 구독자만 모아둔 채 콘텐츠는 하나도 없는 속빈 강정과 같았고 쇼핑몰의 상품은 하나도 올려두지 않은 채 무작정 사람만 끌어다 모은 것과 다름없었다.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팔리겠는가? 블로그는 이제 끝났다는 모두의 거짓말. 대부분의 SNS는 유행을 탄다. 페이스북의 등장 이후 싸이월드가 쇠락한 것처럼 말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페이스북마저 인스타그램의 등장 이후 유저들에게서 조금씩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의 플랫폼을 보완한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블로그는 어떨까? 블로그는 가장 오래된 플랫폼 중 하나로 아주 오래전부터 블로그의 시대는 끝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도 그럴 것이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등의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의 등장으로 컨텐츠 소비의 중심이 문자에서 영상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블로그는 특정 서비스를 지칭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블로그라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사실 네이버 블로그는 다양한 블로그 서비스의 하나일 뿐 개인의 기록 용도로 만들어진 모든 웹사이트를 블로그라고 부른다. 블로그의 운명은 검색 엔진과 함께한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웹사이트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웹사이트와 문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포털 사이트다. 대표적으로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이 있으며 많은 검색 결과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블로그와 함께 성장해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각 포털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트래픽을 생산하기 위해 구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각 서비스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블로그 운영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블로거 역시 망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털은 트래픽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그 트래픽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 실제로 네이버 포스트, 다음 브런치 등이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블로그를 넘기진 못했다. 둘째, 내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설령 내가 이용하던 플랫폼이 사라지더라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특히 콘텐츠 제작 방법이나 운영 방식, 로직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사람이 펜이 아닌 키보드를 잡았다고 해서 글을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타블렛을 잡았다고 해서 그림을 못 그리게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뿐, 한번 쌓은 기본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티스토리를 운영할 경우 티스토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방법론적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마치 숲이 아닌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은데, 특정 서비스가 나무라면 숲은 포털 사이트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 포털에 검색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포털은 정해진 로직에 의해 움직이기에 각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방법은 결국 비슷하다. 정말 중요한 건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의 차이가 아닌 내가 특정 포털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노하우를 알고 있느냐이며,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 설령 지금 운영되는 서비스가 사라지더라도 지금까지의 경험과 콘텐츠가 모두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서비스로 대체될 경우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가 사라진다면 크리에이터들은 모두 망하게 될까? 절대 아니다. 그들에게는 지금껏 제작한 콘텐츠와 데이터, 효율적인 작업 방식 등의 노하우가 남아있을 것이고, 지금의 성공적인 자리까지 운으로 도달한 게 아니라면 새로운 동영상 플랫폼으로 바뀌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블로그의 기반은 일회성 서비스보다 더 견고한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포털이 존재하는 한 특정 서비스가 사라져 그간 쌓아온 경험과 콘텐츠가 무의미해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블로그와 다른 SNS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다른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쇠락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해당 서비스 내에 트래픽이 지속성과 유지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로 기존 유저가 빠져나간다면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블로그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포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포털은 완벽히 대체될 수 없다. 블로그 서비스의 자체적인 트래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포털을 통해 트래픽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블로그는 오랜 시간 꾸준히 유지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동영상 플랫폼의 등장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는 자체적인 트래픽뿐만 아니라 포털 검색에도 스며들어 이미 많은 검색 결과에 유튜브 콘텐츠가 표시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타 SNS 대비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녀 블로그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나름의 해결책은 존재한다. 대중매체는 그래서 음성에서 영상으로 발전해 왔지만, 발전이 있었다고 해서 기존의 매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각 매체의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영상으로 보기 편한 콘텐츠가 있다면 반대로 글로 접하는 게 편한 콘텐츠가 있다. 가령 자세한 요리 과정은 동영상으로 보는 것이 편하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알고 싶다면 긴 영상을 보기보다 포털에 검색하는 게 빠른 것처럼 말이다. 또한 컨텐츠는 무한히 소비할 수 있어서 각 대표 플랫폼은 각자 도생할 것이며 만일 블로그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 대체제는 유튜브가 아닌 블로그를 대체할 수 있는 텍스트 중심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애드센스를 선택한 이유. 내가 대학생 때 사업하던 분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바로 연봉 1억은 그리 어렵지 않아.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당시 내가 생각하던 현실적인 월급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연봉 1억은 사실상 도달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생각했다.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억대 연봉은 특별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애초에 1억 원은 나에게 너무 과분한 숫자였고 내가 그저 원했던 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소소하게 사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나의 이런 생각은 제휴 마케팅을 시작하며 산산조각이 났다. 특별한 능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내가 생각했던 특별함이란 어떤 한 사람이 쌓아온 견고한 능력이었다. 가령 의대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고 대기업에 취업하려면 많은 스펙을 쌓아 올려야 하는 것처럼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특별함이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고 특별함의 기준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하게 되었다. 나는 바라던 대로 인터넷을 통해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휴 마케팅에 더 탁월한 소질을 보였다. 그런데 나는 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제휴 마케팅이 아닌 구글 애드센스를 선택했을까? 왜 사람들에게 애드센스가 현실적인 부업이라고 강조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인터넷으로 돈을 벌기에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라는 물음의 절대적인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터넷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 나는 애드센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다음에 내 이야기를 참고해서 당신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면 좋겠다. 현실적인 부업의 선택 기준. 나에게 현실적인 부업의 기준은 수익 금액이 아닌 가능성에 있다. 꼭 많은 수익이 아니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초보자에게 제휴 마케팅은 난도가 높아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매 유도가 어렵다. 만약 어떤 상품을 광고해야 한다면 소비자를 클릭하게 만드는 것과 구매하게 만드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쉬울까? 이에 대한 답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광고에 대한 우리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다. 어쩌다 광고 배너를 봤을 때 손해볼 게 없다면 호기심으로 클릭할 수도 있고 실수로 클릭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포털의 클릭형 광고는
어떻게든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꾸준히만 한다면 100명이 도전해서 100명 모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내가 홍보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일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무언가를 구매한다는 것에 심리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과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제휴 마케팅은 마케팅 감각이 없다면 100명이 도전해도 단 한 명도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제휴 마케팅의 핵심은 내가 마음껏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포털과 SNS는 공통으로 제휴 마케팅 광고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광고를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검색이 안 될 수도 있고, 심하면 단 하나의 광고 게재로 계정을 정지당할 수도 있다. 물론 제휴 마케팅은 카페나 커뮤니티, 그리고 웹사이트의 다양한 댓글창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는 관리자가 거의 없어 어떤 루트가 제휴 마케팅이 가능한지 알아내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한다. 셋째,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제휴 마케팅은 사람들끼리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가 적다. 포털의 클릭형 광고는 사용자들에게 랜덤으로 배정되어 다양한 글을 작성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정보가 공유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경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휴 마케팅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해 행동을 유도하는 게 중요해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한정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쟁자가 나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상품을 광고하게 되면 내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예전에 내가 진행하던 광고와 광고 플랫폼을 지인과 공유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내 수익은 며칠 만에 반으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수익이 나눠지기 때문에 제휴 마케팅은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아 쉽게 수익을 내기 어렵다. 넷째,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휴 마케팅은 경쟁자의 증가로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광고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해서 피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A라는 업체의 링크를 홍보해 왔는데 이 광고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수익은 그 즉시 없어진다. 또한 머천트가 트래픽을 누락하는 사례도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제휴 마케팅이 액티브 인컴, 즉 실제 자기가 가진 노동력을 발휘해 얻은 수익이라면 포털의 클릭형 광고, 즉 포털 제휴 마케팅은 패시브 인컴, 광고료나 저작권료와 같이 시간을 쏟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익이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털의 제재를 덜 받으며 블로그 콘텐츠의 지속적인 노출로 꾸준함만 유지한다면 트래픽이 누적되어 점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에 콘텐츠 광고를 이용하는 블로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콘텐츠 광고는 내가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든 설령 일기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광고가 자동으로 송출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광고와 관련해서 신경 쓸 게 거의 없다. 무엇보다 대형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안정성이 보장되어 직장인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업으로 강력하게 추천한다. 실제로 나는 블로그 수익이 안정되어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테면 클래스 101 강의를 한다거나 책 집필 등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모두 안정된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블로그는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고 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다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휴 마케팅이 포털의 콘텐츠 광고보다 무조건 좋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허들이 높을 뿐이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제휴 마케팅도 꼭 한번 도전해 보길 바란다. 다만 너무 막연한 도전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부터 달성하는 게 낫기에 제휴 마케팅은 온라인 마케팅 경험이 충분히 쌓였을 때 도전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블로그를 이용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라면 제휴 마케팅 콘텐츠에도 포털에 클릭형 광고가 송출되므로 포털의 광고부터 먼저 배워두면 무조건 이득이 될 것이다.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한계. 포털 제휴 마케팅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끈기만 있다면 실패하기 어려운 부업이다. 노출형과 클릭형 광고가 섞여 있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트래픽만 발생한다면 어떻게든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포털 광고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구글 애드센스, 카카오 애드핏 중에서 어떤 플랫폼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지 고민될 수 있다. 성공적인 부업을 위해 비교해 봐야 할 점은 기대 수익과 성장성이다. 그리고 비교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애드센스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창의성 발휘가 가능하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사용자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직접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구글 애드센스는 광고 종류, 광고 크기, 광고 폰트, 광고 색상 등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커스텀이 가능하고 HTML과 CSS 편집을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 그러나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광고와 관련해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면밀한 분석과 테스트가 어렵다. 둘째, 광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구글 애드센스는 자신이 작성한 글에 어떤 위치에라도 원하는 만큼 광고를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광고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다. 글의 앞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광고를 위치시키고 클릭률을 비교하면서 나름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광고가 랜덤으로 송출되어 사용자가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없다. 아직 블로그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광고가 내 글의 어느 위치에 노출될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수익을 상승시키는 일종의 패턴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마케터, 사용자 중심으로 발전한다. 구글 애드센스는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마케터를 위한 지속적인 분석을 축적해왔다. 그래서 광고와 콘텐츠가 한데 어우러지도록 광고 형태를 마케터 중심으로 계속 발전시켰다. 반면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광고와 콘텐츠가 이질감이 있어 클릭률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넷째,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구글 애드센스와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조회수 대비 수익을 비교했을 때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이 훨씬 높다. 물론 네이버의 트래픽이 애드센스보다 우세해 초보자의 수익은 비슷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내가 티스토리에서 트래픽을 모을 수만 있다면 애드포스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익을 얻게 됨을 뜻한다. 이처럼 애드센스는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허락되기 때문에 수익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섯째, 광고의 수익 배분이 크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클릭수 대비 수익을 봤을 때 단가가 매우 낮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광고 수익의 비율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애드센스는 광고 수익의 68%를 블로거에게 지급해 평균 단가가 높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블로그를 통해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파워 블로그 열풍이 불며 많은 사람이 도전했는데 그 중에서는 일일 방문자 수 10,000명 이상의 블로그로 성장한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그런데도 애드포스트의 수익은 하루 몇천 원에서 많아야 몇만 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블로그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나는 이런 과정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만의 효과적인 무기를 갖는 방법.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유튜브로 수익을 얻으려면 동영상을 제작해야 하듯 수익형 블로그로 돈을 벌기 위해선 글을 써야 한다. 즉,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결국에는 글로 된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접근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제 선정 가이드. 첫째,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 알고 있는 주제인가? 관심 분야가 아니면 다양한 소재를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글을 빠르게 작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시간으로 글을 작성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고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게 좋다. 둘째, 꾸준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가?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소재 고갈이다. 유튜버나 블로그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상황이며 처음부터 고갈되지 않는 주제를 선정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진행하는 다양한 스포츠 경기나 신제품 리뷰, 이슈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셋째, 해당 콘텐츠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수익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글을 작성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트래픽을 모을 수 없는 글은 무의미하며 반드시 대중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고로 글을 작성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담아 써야 한다. 내가 이 책을 통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2가지다. 하나는 도전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 시작은 단돈 30만 원이라는 목표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는 것이다. 멈추지 않는 이상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오직 멈추지 않는 일, 그게 당신을 성공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다. 여기까지 나는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번다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